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는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일부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영어로 선보인 적이 있으며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이 슬라이드에 적혀진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교재입니다. 교재는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이 쓰신 Lectures on Physics가 교재가 되겠고, 현재는 feynmanlecture.caltech.edu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전자기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소재 응용 및 개발을 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더욱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강의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점이 보일 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아래 메일 주소로 저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바로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학을 생각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어떤 문제를 전자기학을 통해서 풀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전역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전역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체가 힘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고 어느 위치에 있게 될지,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고전역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지금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들이, 그런 힘들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기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를 띈 입자들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전기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힘의 크기와 그 힘의 방향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럼 먼저 그 힘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 혹은 동반자와 함께 나란히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남녀 사진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데 한 3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몸속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고 있는 전하 중에 1%, 즉 100에 하나만 없앤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전하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 1%를 없앴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 정도면 그냥 서로 밀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정도면 예전에 봤더니 그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올리는 그런 자석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 힘이 아닐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계산을 해보면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구 전체를, 그 지구 전체의 중량을 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 몸속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없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수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마어마한 전기력을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균형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잘 맞춰져서 일상생활에서는 그 전기력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인데, 사실 우리가 몸속에 있는 세포 혹은 벽돌 속에 있는 격자를 들여다보면 그 힘들이 굉장한 일을 하고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소재공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미시적으로 봐서 작은 결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 간을 맞추느라고 소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금은 NaCl이라는 분자 구조 또 원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 안에 Na+, Cl-의 이온들이 교대로 사이좋게 손을 잡고 집단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구조를 우리가 대각선 방향으로 자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오뎅꼬치에 오뎅이 한 줄로 있듯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모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생각해보면 플러스와 플러스끼리의 청력, 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의 청력은 어마무시하게 크고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의 인력은 또 어마무시하게 큰데 이러한 어마무시한 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좋게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러한 힘이 서로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반비례식은 R제곱분의 1, 즉 거리 제곱분의 1의 비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어떤 집단을 이루고 국가를 이룸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합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듯이 소재 자체도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한 이온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걸 다 계산해 보면 약하게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력이 결국은 화학 결합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자를 서로 묶는 힘은 결국 전자기력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에서는 책받침이라는 걸 썼습니다. 공책 뒤에 플라스틱판으로 공책이 상처나지 않도록 됐던 그런 플라스틱판인데 그 플라스틱판을 머리에 대고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그 플라스틱판에 붙는 현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붙는 이유는 플라스틱판 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수가 똑같이 있지만 비빔으로 인해서 그 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격되고 그 이격됨으로 인해서 청력과 인력의 미묘한 차이가 생겨서 궁극적으로는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같이 머리카락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한 전기력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도록 크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기로 원자라는 것은 중앙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또 아무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위로는 전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데 왜 그 둘은 더 가까워지지 않는가? 그렇게 서로 친해지고 싶은데 왜 일심동체가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고전적인 전자기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양자역학의 개념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기억하시면 그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위치의 불확정성과 모멘텀, 즉 모멘텀의 불확정성의 곱은 어느 일정 수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치가 너무 정확해지면 그 입자의 모멘텀 불확정성이 커져서 그 위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얘기는 플러스의 중심 양성자를 우리가 중심 위치라고 했을 때 전자가 너무 가까워지면 전자의 위치 확정성이 커져서 모멘텀 불확정성이 커짐으로써 그 반경을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스프링과 물체가 달려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평형 상태에서는 저와 같이 중앙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힘이 없는 상태죠.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 물체를 밀어주면 회복력이 생기는데 탄성 회복력이라고 하고 제가 밀어준 길이에 비례해서 힘이 작용하게 되고 그걸 놓으면 거기서부터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추가 진동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비록 저 평형점에서 힘은 0이지만 그 0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모멘텀이 최대화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균적으로 그 평형점에서의 거리는 0이 아닌 어떤 양수의 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일심동체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멘텀이 증폭되어서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자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구름대와 같은 전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은 전자기력도 아닌 양자역학적인 힘도 아닌 바로 핵력이 되겠습니다. nuclear force라고도 하는데 이 핵력은 굉장히 단범위 내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인력을 말하며 아까 말한 그런 무시무시한 전기력을 이겨낼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다만 단범위 내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집단이 너무 커지면 와해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집단의 크기가 얼마나 크게 돼야 이게 와해되기 시작될까요? 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92개의 양성자를 넘게 되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2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라늄이 되겠습니다. 이 우라늄은 겨우겨우 그 핵력으로 겨우겨우 묶어놓은 집단인데 이것을 만약 인간사회에 비유한다면 사랑이라는 힘으로 그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힘이 있는데 그러한 아슬아슬한 집단에다가 어떤 사람이 이간질을 하면 다시 말해서 중성자를 가서 충격을 가하게 되면 결국은 와해가 됩니다. 자, 이 와해가 됐을 때 나오는 감정은 사랑의 감정보다는 미움의 감정이 크듯이 여기서는 핵력에 의한 에너지, 즉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력, 즉 반발력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는 원자력 발전은 실제로는 원자력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력으로 우리가 발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력이 발산되었을 때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너무 빨리 발산이 되면 무기가 될 수 있고 이걸 천천히 발산시킬 수 있으면 그건 유용한 발전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사실 이 두 개가 분리되었을 때 질량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힘으로 인해서 묶여진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질량이 줄어든 셈이죠.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이 점을 착안해서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질량이 떨어진 만큼 에너지가 나간다 해서 델타 MC 스퀘어 혹은 MC 스퀘어라는 공식이 나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